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2월 4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작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또는 그것보다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도 가장 강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삼성전자도 전자지만 지금 환율을 보면 상당히 놀랐습니다. 오늘 환율이 무려 11.80전, 거의 12원 가까이 급락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요. 뭔가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의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작은 개별 종목도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어느덧 430조 이르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올라갔는데 그 상태에서 또 3%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아직까지 적응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동학개미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는 코덱스, 인버스, EX 같은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다 베팅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지수가 내려가는 ETF인 코덱스, 인버스, EX였다는 거죠. 7,400억 원이나 순매수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코스닥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해서 12월 달도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순매도로 집계될 것 같습니다. 2개월 연속 월간 기준 순매도가 나온다는 건데, 자, 이것만 봐도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고요.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관까지 가세하는 그런 수순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12월 달 넘어서는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 이런 흐름에 제대로 잘 적응을 하자. 특히 포트폴리오를 간단히 해야 된다고 강조드린 바 있었죠. 삼성전자 완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핵심 5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부터 강조드린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현재 실천을 해도 시장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할 만큼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자, 현재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 오늘 최근의 경우 삼성전자도 전자지만 탄력성으로 봤을 때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물론 SK 하이닉스 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삼성전자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반도체 디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뭔가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중에서도 디램 측면에서 봤을 때 극적인 어떤 변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죠. 자, 그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말이죠. 아무래도 한 방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방. 그 한 방을 미리 들어가서 기다려보자.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올라간 셀트론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시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유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 서비스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3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직접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주요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주요 이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자, 미국 증시가 괜찮은데,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미국의 민주당이 조금 양보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타협되지 않았던 부양책이 연내 타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또 도약하는 수준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 그와 어느 정도 연관된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좀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해서 지금 현재 1085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2018년도 1월달 당시 종합지수 2600포인트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 그 당시 환율이 1060원, 1070원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자, 그 정도 수준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즉 원화 가치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 나왔다는 건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 바이든 효과, 부양책 및 그리고 옐런 및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이죠. 이 사람들의 효과 때문에 추세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1,050원 정도를 보고 있지만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1,000원이 깨지는 수준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2007년도에 당시 900원도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1,000원이 깨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 그만큼 외국인들은 계속 국내 증시에 들어올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그 포맷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 회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중국 및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있죠. 펀더멘털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주, 오늘 같은 경우 철강주가 또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도 환율을 이렇게 내리게 하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두 가지를 봐요. 한 가지는 그에 따라서 화학주, 석유 화학주들이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말씀드렸었죠. 자, 환율에 가장 민감한 업종은 자동차 종목들입니다. 실제로 특히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워낙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 바람에 그 환율 덕에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히 좋았죠. 그때가 제1의 전성기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당시 현대차, 기아차가 자체적으로 어떤 훌륭한 개선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환율 덕을 많이 받던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반대죠. 환율이 현재 이렇게 크게 내려간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거 보니까 수출을 봤을 때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또 현재 원화로 환산했을 때 그 수익성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치명적인 악재가 된다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그렇게 올라가요. 그 대단한 현상이 그것은 그만큼 환율이라고 하는 가장 치명적인 조건마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구조적인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전기차가 있고 또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공용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고 또 FCEV 이건 이제 연료전지차 수소차입니다. 예, 그리고 AD 궁극적으로 AD 넘어 궁극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주창하는 모빌리티로 현재 진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구조적인 변화. 그래서 더 이상의 굴뚝주가 아닌 성장주로 변신하는 그 과정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차를 현재 그 전과 같은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오늘 잠깐 시장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주변 증시, 현재 지금 나스닥 수보는 강하지만 아주 강한 것도 아니고, 일본 증시는 오히려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주식은 무려 2.6%를 급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서 상당히 대비어리게 되죠. 자, 특히 수급을 해봤을 때 외국인들은 나 홀로 코스피 잠깐 보도록 하죠. 나 홀로 코스 5,400억 원이나 순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합니다. 기관들도 매도를 하죠. 하지만 기관들은요, 가변적입니다. 아마도 금년 연말 정도 되면 순매수로 전환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의 기간까지 가세하는 상황에 나온다 했을 때 지수 상승세는 더 가팔라지겠죠.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고, 현재 코스닥에서는 일반 개인들만 순매수하는 모습. 자, 외국인들이 지금 보니까 말이죠. 현물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선물도 같이 매수하는데요. 이거는 단기적으로도 뭐 지수 부담이 있건 말고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되고요. 자, 그리고 어제 그제 대규모 비차익 매도가 나왔던 건데 다시 비차익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현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단 수급은 그렇습니다. 베이시스도 나름 또 좋아졌어요.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컨텐고 정상적인 지수 상승 장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말이죠. 지수는 이렇게 강한데 코스닥도 코스피도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상승 종목 수는 389개, 하락 종목 수는 무려 925개나 됩니다. 코스닥이 그래요. 거래소 쪽을 잠깐 볼까요? 거래소는 상승 종목은 불과 273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이 무려 590개나 됩니다. 시장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현상은 오늘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까 합니다. 자, 종목 판단에 앞서서 시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운탑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시장을 먼저 이해하고 종목은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일단 그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현재 장세는 지수가 순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강세장이 아닌 매우 구조적으로 장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 추세 상승이다. 종합지수 3천 정도가 아니라 2년 후, 3년 후쯤 되면 종합지수 4천, 5천 이렇게 될 소지가 높은 추세 상승 장세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올라가는데 가장 기본이는 핵심이 되는 틀이 있습니다. 3대 틀이 있죠. 첫째, 경기 회복. 두 번째, 초유동성.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최근에 코로나나 기타 등등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잘 거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은 전 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 각광받는 종목들은 그게 부합되는 종목들이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는 관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회복, 초이동성, 4차 산업혁명에 부합되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국내 시장 성격인데요. 일단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철저하게 외국인 주도 장세, 거기다 기관까지 가설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간접 투자 내지 그와 연관되어 있는 펀드 장세, 펀드도 현재 액츄얼 펀드가 아니고요. 패시브 펀드, 액츄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자기 주관에 따라 종목을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펀드, 운영할 수 있는 펀드가 액츄얼 펀드입니다. 그런데 그런 펀드가 액티브 펀드, 액츄얼 펀드가 아니고 액티브 펀드인데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 패시브 펀드입니다. 패시브 펀드. 시장을 추도하면서 시장을 추종하면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펀드가 패시브 펀드, 수동적 펀드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덱스 펀드, 우리나라 같은 ETF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 장세가 현재 더 강해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미국에서 있었던 현상이지만 니프티, 피프티 선정된 압축된 50개 종목, 이 종목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해서 잘 나가는 종목이 더 잘 나가고 안 되는 종목이 더 안 되는 그런 식의 현상을 니프티, 피프티 현상을 하는데요. 우리 시장은 작기 때문에 50개 종목까지 안 됩니다. 10개 종목.
니프티 10입니다. 니프티 10. 근데 우리 개인들은 10개 종목도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압축해 드리는 겁니다. 니프티 10이 아니라 니프티 5로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 완톱으로 해서 주변 4개는 5개 종목, 5개 종목으로 기본 틀을 형성하면 이게 다 답이에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까지 현재 상황은 니프티 10 이것이 확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총 포트폴리오 골격이 그거죠. 완타 플러스 핵심 5. 제가 정해드린 종목이 삼성전자, 또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현대차 또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또는 모비스.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는 지금 매수할 때가 되는 거죠. 아직 나머지 한 종목 정도 핵심 한 종목이 남아있는데 이건 아직 미정입니다. 선택사항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그 5개 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갖고 있는 종목은 첫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다. 물론 가장 중요한 종목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고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이나마 신규로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술적 타이밍이 좋은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다. 그런 정도로 일단 인식하시면서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인데요. 이왕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할 것이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차트로 올려놓고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을 드린 지가 벌써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은 그 기간 동안에 수차례, 수백 차례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겹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오늘은 SK 하이닉스도 오르고 그러니까 D램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단기,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대한 그런 의미가 있다. 한 측면에서 재조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 D램이라고 하는 이 사업 또는 이 산업은 그 어떠한 산업이나 또 어떠한 사업보다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공장 하나 지으려면 거의 수조 원대가 들어가고 또 상당한 기술력이 그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죠. 또 제대로 물건을 만들 수가 있고 심지어 거의 한 십수년간 반도체 굵기로 특히 반도체 D램을 쫓아오려고 했던 중국도 그 십수년간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올 정도로 현재 이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다는 것이죠. 초고도 진입장벽, 아주 진입장벽이 높은 장치 산업입니다. 장치 산업. 여기에서 아주 뚜렷한 특징이 나온다는 거죠. 가령 반도체 공급은 거의 일정합니다. 공급은 거의 일정한데 수요 변화는 현재 그때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할 수가 있죠. 그 수요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현재 뭐 경기 상황에 따라서 현재 그 반도체 가격이 급등락을 하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가령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상당히 낮았습니다만은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해에는, 어떤 연도에는 적자를 보기도 했다가 그 다음 해는 갑자기 대규모의 흑자가 나오기도 하고 들쑥날쑥하는 적자와 흑자가 순식간에 반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변동성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반도체 D램이라고 하는 성격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삼성전자는 조금 안정적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실적이 상당히 기복이 심했던 것도 반도체 D램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약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일단 공급 시장에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LP다 나왔던 현재 LP가도 그랬었고요. 또 일본 업체 도시바인가요? 뭐 이런 쪽에 현재 반도체 D램 업체들이
최근 10년 내에 정리가 되면서 이쪽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3사 업체로 과점체제로 압축이 됐다는 거죠. 압도적입니다. 이 3사 업체에 이 3사의 시장 점유율을 다 합치면 거의 95%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전 세계가 어떤 특정 업체 내지 또 소수의 업체로 독점 내지 과점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현재 카르텔, 담합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멘트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시멘트뿐만 아니라 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암묵적으로 상호간 공급을 적당히 조절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하는 건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움직인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의 암묵적 카르텔이 작동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공급이 적절히 조절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특히 SK하이닉스는 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워낙에 빠르게 시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재 SK하이닉스 따라가기가 상당히 바쁠 정도로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좀 디램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를 별로 안 하죠. 라인 증설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직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17나노에서 16나노, 15나노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세화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미세화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공급이 크게 는다든가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밀긴 늘지만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 비트 그로스를 합니다. 비트 그로스 예상할 수 있는 비트 그로스 범위 내에서만 자연적 비트 그로스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만 느는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것이죠. 적절히 공급이 조절되고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중국의 반도체 굴뚝 디램 생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거의 10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그래서 디램의 공급에 어떤 위험의 대소지는 지금은 완전 제로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공급이 급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리스크는 이제는 뭐 디램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 기본적인 변화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요 시장도 이것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전엔 현재 PC에 주로 의존을 퍼스널 컴퓨터에 거의 의존을 했다는 건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스마트폰이 생겼고 또 서버형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추세적으로 그 수요는 점진적 증가를 하는 그런 바탕에 있다는 것이죠.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경기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수요가 뭐 어떨 때는 크게 늘고 줄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복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느는 추세라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 자,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에 됨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보는 눈,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일단 디램가가 그전처럼 여전히 기복은 여전히 심하긴 하지만 그전처럼 적자를 보거나 뭐 적자했다 흑자가 됐다든가 한 주로 기복의 폭 변동성의 폭이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상대적으로 좀 안정됐다는 것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2017년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됐죠. 이제는 완전히 흑자 베이스에 안착됐다라고 할 만큼 분기별로 봤을 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자가 나온 적이 없었죠. 흑자 베이스에 완전히 안착이 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디램에 대한 수익성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또 좋아질 또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2018년도 3분기 당시 3분기인 것 같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018년도 전체 영업이익이 58조 9천까지 달았을 때 그때 3분기가 절정이었던 건데요. 그 당시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디램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70%나 됐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한 50%는 60% 정도 됐었죠. 디램 부분만 따지면 영업이익률이 SK하이닉스가 더 높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까지 다 포함해서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갈 정도로까지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잠재력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보여줬다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2021년도에 슈퍼 사이클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게인 2018, 아마 2021년도 거쳐서 2022년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 기복이 너무 심하다, 들쑥날쑥하다 그런 이유로 해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에 적용하는 이제 적정 PER이라고 해요. 보통 뭐 EPS 주당 순이익이 곱하기 10, 곱하기 12, 뭐 이런 정도를 적정 PER로 봤던 것이 그 전까지의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 SK하이닉스 보는 시각이었다는 건데요. 지금 이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거의 18배, 18배 이상이면 거의 20배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 다른 성장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4차 산업에 부합되는 하드웨어 업체다 하는 관점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4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라고 한다면 적정 PER이 최소한 30배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배만 적용을 해도 말이죠. 삼성전자 지금 현재 EPS가 아마 2020년 금년 3,700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3,700원 곱하기 20하면 74,000 현재 주가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2년 후쯤 됐고 2년 후에 가능할 것도 같아요. 만약에 EPS가 10,000원 된다라고 했을 때, 10,000원이 안 돼도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0,000원이 계산하기 편하니까 10,000원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곱하기 20 하면은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근데 만약에 똑같은 EPS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인식이 달라져서 삼성전자가 성장주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평가, 재평가가 되면서 30배를 적용하면 30만 원 되는 거잖아요. 30만 원. 그러니까 제가 20만 원, 5년 후 20만 원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는 2년 후 2022년도에 삼성전 주가가 30만 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최소한 나쁘지 않을 최소한 기본적인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삼성전자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삼성전자를 선택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도 한 방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계속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스도 용트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차트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죠.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뭐 당장은 셀트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치료제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경쟁이 치열해질 소지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셀트론은 국내 시장에 국한된 소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시장만 따지면 치료제 시장은 불과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백신 시장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료제든 백신이든 특히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 보급되기 위해서는 3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초대 규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 그것도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어느 정도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아무리 많이 잡아야 한 7개 종목, 그 점유율 한 7% 넘어가는 그러한 업체 중 한 7개 되는 그런 종목 정도가 이런 조건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위가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2위가 스위스의 론자일 겁니다. 세 번째가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그중 압도적이죠. 현재 약 36만 리터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공장, 제2공장은 풀가동 중에 있고요. 제3공장은 풀가동되고 있지 않죠. 18만 리터 생산 캐파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에서 20% 정도만 가동되고 있는 그 이후에 또 추가 가동이 있을 터이니 지금은 대략적으로 30 내지 40% 정도만
가동되어 있고,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나머지 거의 10만 리터 정도의 추가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화이자든 또는 모더나든 그런 세계적인 업체들이 현재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생산 캐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이러한 캐파를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CMO 업체, 삼성전자나 또는 현재 뭐 베린거나 론자 같은 그런 업체, 뭐 셀트리온도 그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업체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스 이 부분을 오프 더 레코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수주를 받아 놓은 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는 현재까지 안 받았다면 향후 받을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판단이 들어요. 치료제가 아닌 백신을 받아야 크거든요. 백신. 그 백신을 받아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만약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는 순간 그럼 뭐 당장 100만 원 넘어가겠죠. 당장 그럴 것 같아요. 따라서 그게 아니라도 좋은데 거기다가 치료제나 백신을 수주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특히 치료제보다는 백신이죠. 백신 생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현재 어, 따라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택은 필연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SK 하이닉스 쫓아가는 것보다 지금은 SK 삼성바이오로스를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주말이고 해서 조금 길게 얘기한 것 같고요. 내용도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자, 이 점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내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받을 수, 힘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